미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 하루 손실만 2억 3천만 달러. 믿기 어렵겠지만 현대차가 미국 내 17개 공장을 전면 멈춰 세운 이유는 단 한 명의 한국인 임직원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무슨 사정이 숨어 있었을까요? 누가, 왜 이런 일을 꾸몄던 걸까요? 잠시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체감 온도는 32도. 공기 중에 기름 냄새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고 시끄러운 기계 소음이 귀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초침이 9시 30분을 가리키는 순간 제 심장은 분당 110을 넘나들며 불안하게 요동쳤죠. 품질감사 통제실 벽면의 모니터에는 17개 공장의 생산량 수치가 일제히 깜빡이고 있었고 붉은 경고등이 천장에 반사되며 공간을 서늘하게 물들였습니다. 오늘 하루 손실만 2억 3천만 달러라는 숫자가 제 머릿속을 강타했을 때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미국 내 17개 공장을 전면 중단한다. 이 한 문장은 제 커리어 1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게다가 그 이유가 단 한 명의 한국인 임직원 때문이라니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만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신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세상을 뒤흔든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제시카 밀러,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에서 품질감사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로 38세. 제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시험대 앞에 서 있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커피 향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 비서 앤이 문을 벌컥 열며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는 떨리는 전화를 꼭 쥐고 있었죠. 본사에서 긴급 호출입니다. 그냥 심각한 문제가 아니래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한국 본사의 임원 박준혁 부장이었습니다. 낮고 단호한 톤으로 말했죠. 제시카, 큰일 났습니다. 이재민 부장이 FBI에 체포됐어요. 이재민? 제 머릿속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미국 진출 프로젝트의 핵심 인재. 지난 3년간 현대차의 미래를 설계해온 한국인 부장이었습니다. 테슬라 기술을 빼돌렸다는 산업 스파이 혐의라니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죠. 저는 이재민 부장을 직접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 품질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꼼꼼함과 원칙주의는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스파이라니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FBI는 증거라며 USB 몇 개와 이메일 몇 통을 내밀었습니다. 누가 봐도 호수라고, 심지어 조작된 흔적마저 보였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애틀랜타 연방구치소에 그를 고립시키고 사건은 정치적 색채를 띠기 시작했죠.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통제실 전체 방송 마이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송풍구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며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제 손은 땀으로 젖어 마이크 버튼을 누를 수 없을 만큼 떨렸습니다. 전 직원 여러분, 긴급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모든 생산 라인의 가동을 중단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고 곧바로 현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1만 2천 명의 직원과 협력업체 340개가 순식간에 멈춘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재앙이었으니까요. 현장 매니저 톰이 뛰어와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한 명 때문에 이렇게 전부를 멈춘다고요? 1,000명이 넘는 우리 팀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 역시 같은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미국식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노조 대표가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와 고성을 질렀고
지역 정치인들은 피해 보상을 언급하며 전화를 쏟아냈습니다. 오후에는 상공회의소 회장이 직접 찾아와 하루 지역 경제 손실이 5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든 시선과 압박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본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동료를 버리지 않는다.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모두 멈춘다. 솔직히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내 수잔이 조용히 물은 말이 제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면, 회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떤 기분이겠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제 안에서도 서서히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엘라베마 공장 야간 조명은 여전히 환했지만 기계들은 침묵한 채 차가운 쇳덩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17개 공장이 동시에 멈춘 광경은 상상 이상으로 기괴했죠. 평소라면 엔진 회전 소리가 벽을 울리고 로봇 팔이 금속을 부딪히는 굉음이 끊이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고요 속에 어색한 긴장감만 흘렀습니다. 저는 노트를 들고 현장을 돌며 직원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노조 간부 데이브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봤고 현장 매니저 톰은 두 손을 벌리며 이게 말이 되느냐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만은 이해했지만 저 역시 답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본사에서 내려온 지침은 단호했고 저는 그저 전달자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안의 의문은 갈수록 커졌습니다. 정말 한 사람 때문에 이 거대한 공장을 멈출 수 있는 걸까? 미국식 사고로는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품질감사 통제실에 앉아 데이터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민 부장이 체포되었다는 보고 이후 제 직감은 계속 무언가 이상하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서버에 기록된 액세스 로그를 열람하기로 했죠. 모니터에 길게 나열된 숫자와 기호들, 시각과 IP 주소가 줄줄이 떴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으며 하나씩 맞춰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보였죠. 문제의 USB 파일 생성 시각은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 그런데 그 시각, 이재민 부장은 분명 서울 본사 회의실에서 발표를 하고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미국 서버에 접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IP 기록이었습니다. 접속지는 현대차 내부망이 아니라 낯선 VPN 경유지로 표시돼 있었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메모장에 크게 적었습니다. 시각 불일치, 원격 조작 가능성.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엔지니어 팀장들을 불러 간단한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생산기술팀 수석 엔지니어 김철수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재민이 형은 정말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USB 사용 금지, 개인 메일 접근 차단, 모든 기록을 사내 서버로만 남기도록 지시했죠. 그런 사람이 외부로 기밀을 흘렸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품질 관리팀 매니저 이수진 역시 단호했습니다. 회의록도 반드시 사내 시스템에 남기게 했어요. 이메일로는 자료조차 못 주고받게 했죠. FBI가 말하는 혐의는 완전히 모순이에요. 저는 이 증언들을 하나하나 받아 적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미국식 합리주의로는 처음에 한국 본사의 결정을 비판했지만 지금 보니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누군가가 이재민 부장을 의도적으로 함정에 빠뜨린 건 아닐까? 오후 2시 한국 본사와의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화면 속 박준혁 부장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매서웠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발견한 시각 불일치와 IP 흔적을 설명했습니다. 박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곧장 서울 디지털 포렌식 팀과 연결했습니다. 그들은 제 설명을 듣고 즉시 메타데이터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파일의 생성해 시값과 수정해 시값을 대조한 결과 실제 작성자와 제출자가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시카, 당신이 찾아낸 로그가 사건을 뒤집을 열쇠가 될 겁니다.
박 부장의 말에 제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드디어 저도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한 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곧 악화되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연방 검사 윌리엄스가 단호한 표정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차의 행위는 미국 사법부를 협박하는 행위입니다. 어떠한 외압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발언은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 수잔에게 오늘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잔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시카, 당신이 느낀 의심을 끝까지 쫓아가야 해요. 누군가 억울하다면 그건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이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한국 본사와 미국 사법부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지킬 것인가, 버릴 것인가의 문제였던 겁니다. 아침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쏟아지는 뉴스 헤드라인은 하나같이 현대차 사태를 톱기사로 다루고 있었죠. 한국 기업, 미국 전역을 볼모로 잡다. 현대차, 동맹을 흔드는 초강수. 화면에 번쩍이는 문구들은 제 속을 뒤흔들었습니다. 통제실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협력업체 대표, 지역 정치인, 언론사 기자, 모두가 한꺼번에 저를 찾았습니다. 불과 48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 이름을 아는 이가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남부 경제 전체가 제 책상 위에 얹혀있는 듯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오전 9시, 노조 위원장 데이브가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에는 항의 서한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시카, 이건 말도 안 돼. 조합원들 가족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 생계를 잃고 있어. 한국인 간부 한 명 때문에 왜 우리 노동자들이 굶어야 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면으로 맞받아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도 같은 의문이 여전히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오전 11시, 더 큰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엘라베마 주지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비서의 차가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주지사께서 본사에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당장 공장 가동을 재개하지 않으면 세제 혜택 전면 철회와 제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손에 든 펜이 덜컥 떨어졌습니다. 이젠 단순히 기업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전쟁터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상공회의소 회장 리처드 브라운이 직접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내던지듯 올려놓으며 씩씩댔습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현대차 때문에 피해 보고 있는 업체 명단이에요. 부품 제조사, 운송회사, 심지어 공장 근처 식당까지. 하루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특히 가족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라고. 서류 첫 장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출 80% 의존, 직원 45명 해고 위기.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후 2시, CNN 화면 속에 연방 검사 윌리엄스가 등장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현대차의 결정은 미국 사법부를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뒤이어 워싱턴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현대차에 대한 제재 법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업 허가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위협이었죠. 저는 의자에 깊게 파묻힌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일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억울한 동료 하나의 문제라고 여겼는데 이제는 한미 관계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으로 번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박준혁 부장과의 긴급 화상 회의가 열렸습니다. 화면 속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주변 공기마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시카,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로비스트가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로비스트요? 테슬라와 연결된 정치 컨설팅 회사가 윌리엄스 검사 측에 거액의 정치 자금을 지원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건을 의도적으로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순간 제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한 오해나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 치밀하게 설계한 음모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현대차의 오만, 미국 노동자 볼모 사마. 차 안은 어둡고 제 마음은 그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힘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정치적 음모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더욱 분명해지는 게 아닐까. 단순히 회사의 결정에 따르는 게 아니라 진실을 직접 밝혀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겨났습니다. 아내 수자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믿는 게 맞다면 끝까지 가야 해요. 설령 세상이 다 반대하더라도. 그 순간 제 안의 회의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전달자도 의심 많은 미국식 관리자도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동료와 무너진 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한 사람. 그것이 제 모습이 되어가고 있었죠. 새벽 4시, 통제실 불빛만이 어둠 속에 고립된 섬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켜며 화면에 떠있는 데이터 로그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사흘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탓에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지금은 단 한 줄의 기록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파일 생성 시각, 수정 시각, 접속 IP 주소가 꼼꼼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단순히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오늘은 숫자 하나하나가 제게 다른 이야기를 건네는 듯 보였죠. 그러다 눈에 띄는 순간이 왔습니다. 파일 생성 시각은 한국 시간 오전 10시. 이재민 부장이 서울 본사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던 시각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다시 말해, 물리적으로 그가 미국 서버에 접속할 수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손바닥으로 책상을 탁 쳤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거야. 아침 7시, 한국 본사 디지털 포렌식 팀과의 원격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화면 속 엔지니어들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제시카, 당신이 확보한 로그를 기반으로 메타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화면에 표를 띄웠습니다. 파일의 생성 해시값과 제출 해시값이 불일치했죠. 생성 시각에는 한국 접속 기록이 없었고 대신 미국 현지에서 접속한 다른 계정이 발견됐습니다. 즉, 이재민 부장이 만든 파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 그의 계정을 도용했거나 원격으로 침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 회사 내부에서 이재민 부장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 확실해지고 있었으니까요. 점심 무렵 저는 엔지니어 팀장 박성우를 불러 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때문에 경쟁사에 타격이 있었습니까? 박 팀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발표한 배터리 효율화 시스템 기억하시죠? 테슬라 주가가 한때 12% 떨어졌습니다. 기술적 우위가 흔들렸다는 평가가 쏟아졌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 정치 로비, 조작된 증거. 모든 흐름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박준혁 부장과 긴급 화상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발견한 정황을 조목조목 설명했고 박 부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시카,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네요. 재민이는 결백합니다. 그리고 진짜 범인은 내부에 있을 겁니다. 화면 속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압박은 더 거세졌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폭스 방송이 한국 기업의 오만을 강조하며 대중의 분노를 부추겼습니다. 거리에서는 시위 준비가 시작됐고 일부 지역 언론은 현대차 불매 운동까지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작은 불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분노가 컸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손길이 있을수록 저는 더 깊이 파고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통제실에서 혼자 남아 CCTV 백업 영상을 살피던 순간이었습니다. 특정 계정이 접속한 시간과 동시에 신입 엔지니어 한 명이 서버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름은 데이빗 체이. 작년에 테슬라에서 이직해 온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춰 세우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너였구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진짜 범인의 그림자가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아침 8시, 통제실 벽면 모니터에 CNN 생중계 화면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연방 검사 윌리엄스가 단상에 서 있었죠. 그는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지나치게 공격적이었습니다. 현대차의 공장 중단은 미국 사법부에 대한 명백한 압박입니다.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지는 순간 제 주변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작업 파일을 내려놓았고 관리직 직원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대놓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 싸움에서 과연 버틸 수 있을까라는 불안이 공기 속에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워싱턴발 소식이 추가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현대차에 대한 제재 법안을 공식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법안 초안에는 미국 내 사업 허가 재검토, 세제 혜택 철회, 신규 투자 차단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단순히 회사 매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현대차의 미국 내 입지는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상공회의소 회장 리처드 브라운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대표 10여 명이 그와 함께 들어섰습니다. 모두 얼굴이 잿빛으로 굳어 있었죠. 제시카, 더는 못 참습니다. 리처드가 서류 뭉치를 제 책상 위에 내던졌습니다. 여기 명단을 보세요. 현대차 때문에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인 업체들입니다. 직원 수백 명이 해고 위기입니다. 당신도 미국인이잖아요. 왜 한국 본사의 고집에 우리 모두가 희생돼야 합니까? 그의 말은 칼날 같았지만 저는 차마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제 심장 깊은 곳에서도 여전히 같은 질문이 울리고 있었으니까요. 오후 2시 본사와의 긴급 화상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화면 속 박준혁 부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서울에서도 압박이 거셉니다. 정부 당국자들이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주주들까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부장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동료를 지킨다는 우리의 신념이죠. 그 말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국식 합리주의와 한국식 연대 사이에서 갈등하던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직도 두렵지만 어쩌면 박 부장의 말이 옳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조금씩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폭스 방송은 또 다른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현대차, 미국 노동자를 볼모로 삼다. 화면에는 항해 시위 준비 현장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플래카드를 든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었고 그들의 분노가 화면을 뚫고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사람을 지키는 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수만 명이 피해를 보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끝까지 버텨야만 하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제 머릿속에는 또렷한 장면이 맴돌았습니다. 데이터 로그에 찍힌 낯선 IP 주소, 신입 엔지니어 데이빗 체이의 CCTV 화면, 그리고 포렌식 팀이 제시한 불일치의 시각.
그 모든 증거들이 하나같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민은 결백하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 새벽 1시,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불 꺼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공장의 실루엣은 거대한 괴물처럼 어둡게 서 있었고, 기계들은 여전히 침묵 속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제 마음의 불안을 그대로 투영한 듯 했습니다. 그때 박준혁 부장에게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제시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FBI가 압수한 USB 메타데이터를 추가로 분석했는데 생성 시각에 이재민은 한국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같은 시각에 접속한 IP가 내부 신입 엔지니어와 연결됐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열쇠가 손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 다른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과연 이 증거만으로 거대한 정치적 압박과 언론의 파도를 막아낼 수 있을까? 혹시 더 큰 힘이 우리를 짓눌러 버리지는 않을까? 책상 위의 서류들을 바라보며 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설령 세상이 모두 등을 돌린다 해도 최소한 저는 끝까지 이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는 확신이 제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휴대전화 진동이 제 침대를 흔들었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박준혁 부장이었죠. 저는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소리는 전례 없이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시카, 큰일이 났습니다. FBI가 진짜 범인을 체포했어요. 저는 단숨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범이 드디어 잡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 FBI 발표 자료가 제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범인의 이름은 데이빗 체이, 34세. 작년에 테슬라에서 현대차로 이직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습니다. 그의 겉모습은 평범했습니다. 묵묵히 야근도 하고 회의 때는 늘 조용히 앉아 있었죠. 하지만 FBI가 그의 노트북을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그는 원격 접속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재민 부장의 컴퓨터에 몰래 접속했습니다. USB에 가짜 파일을 심고 이메일을 위조해 마치 이재민이 테슬라의 기밀을 넘긴 것처럼 꾸민 겁니다. 둘째, 그의 이메일 계정에서는 테슬라 임원들과의 은밀한 대화가 발견됐습니다. 거기에는 현대차 배터리 기술을 무력화시키라는 지시와 함께 이재민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면 보너스로 5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약속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읽다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단순한 산업 스파이가 아니라 현대차의 미래를 무너뜨리려는 조직적인 음모였던 겁니다. 오전 9시 CNN 긴급 속보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스튜디오를 울렸습니다. FBI는 현대차 소속 엔지니어 데이빗 체이가 산업 스파이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테슬라와 연계해 현대차 내부 정보를 빼내고 동료 이재민 부장을 함정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안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간 무겁게 내려앉았던 분위기가 순간적으로 풀렸죠. 하지만 제 가슴은 단순한 기쁨보다는 씁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겨우 며칠 사이에 수만 명의 삶이 뒤흔들린 건 단 한 사람의 배신 때문이었으니까요. 정오가 되자 연방 검사 윌리엄스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현대차를 강하게 비난하던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어색한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재민 부장은 무고한 피해자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혐의를 즉시 취하야 합니다. 그의 입술이 굳게 다물리는 순간 저는 심장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억울한 동료가 드디어 풀려난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오후 1시 테슬라 CEO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말은 한마디로 발뺌이었습니다. 데이빗 체의 행위는 테슬라와 무관한 개인적 일탈입니다. 하지만 FBI가 확보한 이메일 증거는 이미 세상에 공개된 상태였습니다. 테슬라 고위 임원 3명이 음모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언론은 일제히 테슬라의 책임론을 제기했고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애틀랜타 연방구치소 앞은 수십 명의 기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잠시 뒤 철문이 열리며 이재민 부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그가 기자들 앞에서 한 첫 마디는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저를 믿고 끝까지 싸워준 현대차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본사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던 제가 이제는 누구보다 그들의 신념을 존경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본사와의 화상회의에서 박준혁 부장이 담담히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미국 내 모든 공장을 정상 가동합니다. 긴 싸움이었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멈춰 있던 기계들이 내일이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서 울리는 울림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가족이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새벽 5시 엘라베마 공장 전체의 전등이 하나둘씩 켜졌습니다. 지난 6일간 침묵하던 기계들이 서서히 숨을 고르는 듯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거대한 철제문이 열리며 작업장 안으로 첫 직원들이 들어왔습니다. 헬멧을 눌러쓴 이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제 귀에 익숙한 기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철판이 압축되는 소리, 로봇팔이 움직이며 금속을 용접하는 불꽃. 그 소리는 단순한 산업의 굉음이 아니라 1만 2천 명의 삶이 다시 살아 숨쉬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뭉클하게 조여왔습니다. 현장 한쪽에서 갑자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명이 시작하자 곧 수백 명의 손뼉 소리가 합쳐졌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얼굴들이 이제는 자부심과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린 다시 시작한다. 누군가 외치자 그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단순히 기계가 다시 움직인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로 모여들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공장 한가운데 작은 무대가 마련됐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둘러싸인 가운데 이재민 부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전히 야위었지만 눈빛만큼은 강렬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단상 위에 오르자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첫 마디를 꺼내는 순간 수많은 가슴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6일 동안 저는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믿고 지켜주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생산기술팀 수석 엔지니어 김철수가 무대 앞으로 달려와 이재민 부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가가 붉게 물든 채 말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부장님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옆에 있던 품질 관리팀 매니저 이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가장 인상적인 건 미국인 직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왜 한국인 한 명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느냐고 따지던 그들이었습니다. 생산팀 매니저 톰이 무대 앞으로 나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민, 미안해.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우리는 정말 하나의 가족이구나. 그의 말에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다가 곧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점심 무렵 작은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한국 음식과 미국 음식이 함께 놓였습니다. 김치와 불고기 옆에 햄버거와 스테이크가 나란히 놓여 있는 모습은 마치 두 문화가 한 식탁 위에서 화해와 화합을 이루는 듯 보였습니다. 직원들은 서로의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싸늘한 공기와 불신이 팽배했는데 이제는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재민 부장은 짧은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현대차가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긴 가족이고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장면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재가동된 라인에서 불꽃이 튀고 컨베이어 벨트 위로 반짝이는 자동차들이 줄줄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루 2억 3천만 달러의 손실을 감수하며 지켜낸 단 한 사람. 그 결단이 이제는 수만 명의 웃음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은 벅찬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엔 한국 본사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그들의 신념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한반도의 아침 햇살이 떠오르는 순간, 제 가슴은 설명할 수 없는 벅참으로 차올랐습니다. 단순히 출장길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차와 함께한 지난 한 달이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으니까요. 서울 본사 21층 회의실에 들어서자 벽면에는 세계 각국 언론의 일면 기사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독일의 슈피겔, 일본의 아사히 신문까지. 제목은 달랐지만 모두 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차, 돈보다 사람을 선택하다. 대한민국 기업, 글로벌 신뢰를 얻다. 그 순간 저는 깊은 감탄을 느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현대차는 미국 언론으로부터 오만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그들의 결단을 존경하고 있었으니까요. 회의실에서 박준혁 부장과 다시 마주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시카, 우리가 함께 해낸 일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 문화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겁니다. 그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은 이번 사건을 케이스 스터디로 채택했고 여러 경영학 교수들이 논문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현대차의 브랜드 가치는 20% 상승했고 미국 내 판매량은 전년 대비 35%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직원들의 변화였습니다. 미국 법인 직원들의 충성도는 눈에 띄게 높아졌고 이직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채용 지원자 수는 무려 3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시내 한 레스토랑에서 작은 만찬이 열렸습니다. 이재민 부장도 참석했는데 그의 얼굴은 한 달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는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배운 건 단순히 억울함을 풀어낸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라는 사실, 그리고 정의는 결국 이긴다는 진리를 확인한 겁니다. 모두가 잔을 부딪히며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 음식 특유의 매운 향이 공간을 가득 메웠고 웃음과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기업의 본사가 아니라 따뜻한 울림을 주는 공동체임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다음 날 인천공항 출국장에 섰을 때였습니다.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신문을 펼쳤는데 일면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대차, 글로벌 가족주의의 새 장을 열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한국 본사의 결정을 비합리라 비판했던 제 자신이 이제는 그 누구보다 한국식 연대의 힘을 믿고 있었으니까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릴 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사람을 지키고 신뢰를 쌓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가족이다. 그 다짐은 제 인생의 새로운 신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 사람을 지키겠다는 결단이 전 세계의 신뢰와 존경으로 돌아온 순간,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기업이 가진 진정한 힘 아닐까요? 앞으로도 전 세계 속에서 빛나는 대한민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감동을 나누는 채널 감동 시그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